쑥 아가씨는 집안에서 가장 구석지고 찬바람이 드는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 방은 지붕에 짚이 여기저기 사가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새기 일쑤였고 창호지 또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그 작은 방에서 낡은 무명 이불을 조심스럽게 꿰매고 있습니다. 바늘이 헝클어진 실타래 사이를 오갈 때마다 짤깍짤깍 하는 작은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쑥의 텅 빈 마음처럼 고요하고 또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방문 밖에 있는 본체에서는 계모인 박 부인과 이복 언니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그리고 여종들이 배 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은 쑥이 사는 세상과 그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쑥이 앉아있는 방에는 흙벽에서 배어나온 축축한 냄새가 가득했고 바깥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그녀의 얇은 한복 소매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쑥의 한복은 항상 옅은 회색이나 흑색처럼 수수하고 낡은 옷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허리를 굽히고 조용히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하는지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쑥은 천성적으로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했지만 세상은 그녀의 그 고요함마저도 두남이나 어리석음으로 치부했습니다. 쑥은 한밤중에 홀로 앉아 그 모든 수군거림을 차가운 바닥에 깔린 돗자리 위에서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오늘 밤은 집안의 중요한 제삿날이었습니다. 쑥은 아침부터 부엌에 불려가 제사에 올릴 밥과 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화려한 요리는 할 줄 몰랐지만 쌀 한 톨, 나물 한 가닥에도 정성을 다해 가장 깨끗하고 정갈한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쑥은 솥단지 앞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밥 냄새, 그리고 싱거운 듯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된장국 냄새를 맡으며 잠시나마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은 계모인 박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 부인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입은 비단 치마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쑥의 낡은 옷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박 부인은 쑥이 끓인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이내 쭌, 이것밖에 안 되느냐. 네가 만진 음식은 어찌 이리도 기운이 없단 말이냐. 내게는 복이 없으니 내 손으로 만든 음식에도 복이 깃들지 않는 게 당연지사다. 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사실 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부인은 쑥을 탓할 구실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쑥은 이 말을 땅에 대고 용서를 빌었으나 부인은 그치지 않고 어제 집안의 작은 우한 집안의 소중한 도자기가 깨진 일이 있었던 것마저 모두 쑥의 불길한 기운 탓으로 돌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쑥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쑥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고 떨리는 입술은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닥의 흙먼지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른 친척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 오히려 역시나 하는 경멸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쑥은 깨진 도자기, 조각과 엎질러진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불의와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내면에서는 더욱 단단하고 고요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표출하는 대신 억눌린 감정들을 모두 정성 어린 몸짓과 행동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인내는 주변의 모든 소란과 불공평함으로부터 그녀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이 되어 주었습니다. 쑥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밭을 돌보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부엌에서 쓰다 버린 자투리 채소들을 모아 심은 작은 밭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흙의 냄새와 풀의 향기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었고 흙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촉감에서 생명의 온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더덥고
천대받을지라도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듯 언젠가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도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조용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녀는 그저 깊은 침묵 속에서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고 집에 남은 것은 박 부인과 이복 언니들 뿐이었습니다. 겨울의 찬 공기가 집안을 감쌌고 불길하게도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이 외딴 시골 마을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숙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가깝게 지냈던 조정 대신이 큰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몰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소식은 박 부인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불운을 숙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박 부인은 노골적으로 이 불운한 아이가 집에 있는 한 우리 가문은 절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결국 집안의 재산을 보존하고 전국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결정을 내립니다. 부인은 숙을 이웃 고을에 늙고 탐욕스러운 거상에게 첩으로 팔아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상인은 재산은 많았으나 성정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숙에게는 사흘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복 언니는 그녀를 비웃으며 내 팔자가 원래 그런 것이니 순순히 운명을 따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숙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눈을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미 절망을 넘어선 고요한 체념이었습니다. 숙은 낡은 종이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방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때 마침 사나운 겨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나무들을 후려치고 눈보라가 하늘을 뒤덮어 세상은 온통 하얗고 암울하게 변했습니다. 이 거대한 눈보라는 숙의 고통과 운명처럼 그녀를 사방에서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차가운 집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길한 혜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숙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무명천으로 된 작은 보따리에 밥을 지어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쌀 한 줌과 평소에 모아두었던 말린 쑥, 그리고 몇 가지 약초를 챙겼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잔불조차 켜지 못하고 오직 폭풍우 속에서 부딪히는 나뭇가지 소리와 찬 눈보라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숙의 작은 발자국은 눈 위에 희미하게 찍혔다가 이내 휘몰아치는 눈에 덮여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도망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세상이 그녀에게 부여한 운명으로부터의 마지막 항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눈보라가 그녀를 데려가든 혹은 새로운 삶을 허락하든 그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 아가씨는 밤새도록 눈보라를 헤치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얇은 신발은 이미 눈 속에 젖어 바른 감각을 잃었지만 마음속의 절박함이 그녀의 몸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매서운 바람은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눈송이는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은 온통 하얀 절망뿐이었지만 문득 코끝의 흙냄새와 풀의 시큼한 향기가 섞인 낯선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숙은 그 냄새를 따라 걸었고 마침내 깊은 숲의 가장자리, 굽이진 언덕 아래에 버려진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벽은 사가보기에도 금방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숙의 신세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숙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두막 내부는 바깥보다 훨씬 더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숙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진 자리, 흙바닥 위에 쓰러져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했던 옷차림이 눈과 피로 얼룩져 너덜너덜해진 채였습니다. 얼굴은 수염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남자는 극심한 추위와 고통으로 몸을 떨고 있었으며 얇게 벌어진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결이 새어나왔습니다. 숙은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평범한 농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비록 옷은 누더기였지만 그에게서는 감출 수 없는 귀족적인 기품과 기계가 느껴졌습니다. 숙은 본능적으로 남자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절망과 이 남자의 위급함이 그녀의 모든 생각을 덮어버렸습니다. 숙은 곧바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쌀 한 줌과 말린 약초가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었던 그 소중한 쌀을 아낌없이 꺼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구석에서 겨우 몇 개의 장아지와 젖은 짚을 주어 작은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숙은 불을 피우기 위해 차가운 돌을 마찰시켰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작은 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지만 작은 불꽃은 곧 어둠 속에서 환한 희망처럼 타올랐습니다. 숙은 불꽃 위로 작은 옹기 조각을 얹고 그 안에 쌀과 깨끗한 눈을 녹인 물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불을 지피며 쌀이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쌀이 끓으면서 구수한 냄새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고 그 냄새는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쫓아내는 따뜻한 기운 같았습니다. 숙은 남자의 옷을 조심스럽게 풀어헤치고 상처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있던 말린 쑥을 꺼내 불에 살짝 볶아 소독한 후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비록 숙련되지는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고요함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쌀이 충분히 퍼지자 숙은 끓고 있는 죽초 JUK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약초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것들은 평소 그녀가 배탈이 나거나 열이 날 때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사용했던 소박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숙은 오랫동안 끓여낸 그 죽을 나무 그릇에 담아 남자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죽은 뜨끈하고 부드러웠으며 쌀의 담백함과 약초의 미세한 쌉싸름함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 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생명의 연장이었고 숙의 모든 정성과 인내심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기에 숙은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뜨거운 죽 한 그릇은 며칠 동안 도망치느라 굶주리고 지쳐 있던 남자의 몸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차 안정되었고 떨리던 몸도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숙 역시 남은 죽을 조금 먹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고요한 순간 낯선 남자와 함께 나누는 이 단순한 식사는 그녀에게 잊고 있던 삶의 의미와 위안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죽을 먹은 후 남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숙은 화덕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를 들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안의 작은 불빛과 이 낯선 남자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는 분 같다. 그녀의 판단은 순전히 본능과 연민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운의 혜성이라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해 도망쳐 왔지만 정작 지금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한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숙의 고요한 마음은 이 극적인 순간에도 평화로웠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영모를 피해 도망쳐 온 태자. 이진 아이젠 공자라는 사실을 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태자는 반란군의 추격을 피해 며칠 밤낮을 산속에서 헤매다 이 오두막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는 극도의 고통과 허기로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숙의 따뜻한 죽 한 그릇이 그의 생명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진은 잠결에도 숙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죽에서 느껴지는 순수하고 깨끗한 기운은 그를 둘러싼 궁중의 복잡하고 차가운 음모와는 완전히 다른 지극히 단순하고 진실된 생명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잠 속에서도 왠지 모를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숙은 이진을 간호하며 오두막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상처를 매일 정성껏 닦고 숲속을 뒤져 나무 열매와 약초를 구해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이진은 여전히 기력이 없었지만 숙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숙은 이진의 정체를 묻지 않았고 이진은 숙의 사정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말 대신 눈빛과 조용한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진은 숙의 조용한 눈빛에서 그 어떤 궁중의 현명한 조언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한 지혜와 순수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비록 허름한 오두막이었지만 세상의 모든 음모와 불의로부터 격리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숙의 존재는 이진에게 단순한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살아남아 다시 세상을 구할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태자 이진은 숙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숙이 정성껏 끓여준 죽과 약초 덕분에 상처는 아물고 처는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이진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끙끙 앓는 소리는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숙은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들을 떠올렸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일반적인 약보다 땅의 기운을 그대로 먹으면 재료가 낫단다. 특히 겨울에 나는 뿌리는 생명력이 강하단다. 숙은 그 말을 믿고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꽁꽁 언 땅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명의 근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숙은 눈 덮인 산속을 헤매며 며칠 동안 찾아다녔던 바로 그 약초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이름 모를 사냐초의 뿌리로 겨울에도 죽지 않고 땅속 깊이 박혀 독특한 향과 강한 해열 작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숙은 차가운 땅을 맨손으로 파헤쳤습니다. 손이 시리고 흙이 손톱 밑에 박혀 아팠지만 태자의 생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있다는 절박함이 그녀에게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단단하게 언 흙 속에서 희미한 뿌리줄기를 발견했습니다. 숙은 그 뿌리를 조심스럽게 캔의 깨끗한 눈으로 씻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진이 가장 좋아하는 죽을 다시 끓였습니다. 이번에 숙이 끓인 죽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캐낸 뿌리를 곱게 갈아넣고 쌀과 함께 오랫동안 뭉근하게 끓였습니다. 죽이 다 되었을 때 오두막에는 희미한 흙냄새와 약초의 신선한 향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숙은 그 죽을 이진에게 먹였습니다. 이진은 뜨거운 죽을 힘겹게 넘겼고 잠시 후 그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열은 급격히 내리기 시작했고 얼굴빛은 차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태자는 힘없이 눈을 떴고 숙의 맑고 고요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소박한 지혜와 강인함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궁궐에서 온갖 징위한 보약과 최고의 어의를 접했지만 이 여인이 만든 이 소박한 죽 한 그릇만큼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진 것은 본 적이 없다. 그는 숙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낭자, 당신은 대체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소? 숙은 고요히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께 배운 대로 땅이 주는 것을 귀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숙의 외적인 불운이라는 꼬리표는 세상이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껍데기일 뿐이며 그녀의 내면에 있는 평온함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야말로 세상이 잃어버린 가장 귀한 덕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자가 기운을 차릴 무렵 또 다른 위험이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박 부인이 숙을 찾기 위해 고용한 하인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숙은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제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숙에게 오두막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숙을 찾던 하인 중 하나였던 탐욕스러운 이웃 마을의 사또지방 관리가 그녀의 집터를 수색하다가 우연히 이 오두막 주변까지 발걸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숙을 잡아가 상인에게 팔아넘긴 후 부인에게서 큰 보상을 받을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오두막 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숙은 태자를 흙바닥의 집단 아래 깊숙이 숨기고 자신은 문 앞에 서서 사또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사또는 거만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숙을 힐끗 보며 내 인연, 도망친 박씨 집안의 딸이 아니더냐. 감히 신성한 혼인을 거부하고 도주하다니. 너의 불경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라고 소리쳤습니다. 숙은 그들의 압도적인 권력과 위협적인 눈빛 앞에서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삿되게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저는 이미 가문에서 버려진 불행한 아이일 뿐입니다. 혼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감히 세상의 도리를 거스를 생각은 없었으나 저는 이곳에서 홀로 죽으려는 미친 여자입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숙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단호하여 사또는 일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 도망친 처녀가 눈물을 흘리거나 비굴하게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숙은 오히려 그를 꿰뚫어 보는 듯 단 고요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사또는 오두막을 훑어보았지만 낡은 집단과 흙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숙에 미친 듯한 고요함과 단호함에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고 그가 찾는 도망자가 고작 이 미친 여자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재수 없는 계집이라며 삿대질을 하고는 숙의 기운에 눌려 더 이상 수색하지 않고 서둘러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숙은 자신의 침묵과 용기로 태자의 생명을 다시 한번 구해낸 것입니다. 이진은 집단 아래에서 숙이 그들을 상대하는 모든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는 숙의 용기와 기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 단련된 침착함을 무기로 사용하여 폭력과 탐욕에 맞섰던 것입니다. 이진은 숙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중앙조정에 있는 충신들에게 비밀리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이진의 충실한 호위 무사들이
은밀하게 오두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진이 궁궐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진은 숙의 손을 잡고 낭자,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준 은인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구한 사람입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자신이 왕실 사람임을 증명하는 단순한 형태의 옥패, 유패일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옥패는 아무런 장식도 없이 소박했지만 왕실의 상징이었습니다. 숙은 태자가 떠난 후에도 오두막에 남아 자신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진과의 짧은 시간이 남긴 따뜻한 약속과 자신이 한 생명을 구했다는 자부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숙은 다시 마을로 내려왔지만 예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갓집을 얻어 살면서 오두막에서 태자를 위해 했던 것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초를 캐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죽은 환자들의 기력을 회복시켰고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불운의 혜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따뜻한 손길을 가진 숙 아가씨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숙은 이제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조용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자 이진이 떠나고 해가 바뀌어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마침내 물러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숙아가씨의 작은 초갓집 주변에도 파릇파릇한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외롭거나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주변의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손으로 만든 죽은 많은 이들의 병을 낫게 했고 그녀의 평온한 미소는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이제 외모나 가문이 아닌 순수한 마음과 행동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숙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그녀의 조용한 초갓집은 이웃 사랑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태자 이진은 충신들의 도움과 백성들의 지지 아래 한양으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돌아가자마자 역모를 꾀했던 대규모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간악했던 영의정 태통과 그 일당을 모두 척결했습니다. 이진은 곧 왕위 왕배에 올랐고 새 왕은 가장 먼저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정의는 빠르게 실현되었고 역모에 가담했거나 동조했던 모든 가문들은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새 왕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닌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국정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는 태자가 도망치던 시절 숙 아가씨의 죽에서 얻었던 단순함과 순수함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숙의 계모인 박 부인에게도 응당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박 부인은 역모를 꾀했던 세력과 재산상의 거래를 했고 심지어 태자가 도망쳤던 시기에 숙을 거상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부인의 탐욕과 이기심은 결국 그녀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박 부인과 그녀의 딸들은 화려했던 기와집에서 쫓겨나 비참하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멸시했던 숙 아가씨를 생각하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이 숙을 불운의 혜성으로 몰아붙였던 그 잔인한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들의 삶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인과응보는 언제나 돌고 도는 법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숙 아가씨가 초갓집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깃발과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화려한 의복을 갖춘 수백 명의 관료와 호위 무사들이 이 작은 산골 마을로 행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실의 행차를 보고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화려한 행렬이 대체 누구를 찾아온 것인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행렬은 숙의 작은 초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숙 아가씨는 놀라 엉거주춤 일어나서 마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호위대장이 숙 아가씨 앞에 서서 옥으로 만든 교지, 제어지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는 장엄한 목소리로 숙 아가씨는 들으시오. 전하께서는 태자 시절 역경에 처했을 때 숙 아가씨가 베푼 지극한 정성과 생명을 구한 공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낭자를 정숙하고 현명한 왕비 왕妃이로 책봉하고 곧장 궁궐로 맞이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한때 혜성이라 놀렸던 숙 아가씨가 일국의 왕비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숙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손에는 이진이 떠나기 전 주었던 소박한 옥패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옥패는 이제 그녀의 운명을 증명하는 빛나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숙은 화려한 왕실의 가마를 타고 한양의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의 삶은 사치스럽고 복잡했지만 숙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비가 되어서도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옷을 즐겨 입었고 값비싼 진수성찬 대신 소박하고 정갈한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세왕 이진은 숙에 변치 않는 순수함과 지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혼인은 권력이나 가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극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고난 속에서 맺어진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숙은 왕비의 자리에 앉아 궁중의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그 절약한 재물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는데 힘썼습니다. 숙 왕비는 특히 어선당 유산탕, 궁중 주방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잔치상보다는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소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주도로 궁궐에서는 매년 겨울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그녀가 태자를 살렸던 그 생명의 죽회를 대량으로 끓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진왕과 숙왕비의 통치는 그들의 만남처럼 진실함과 인애, 렌아이이를 바탕으로 하여 백성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치세는 평화롭고 안정되었으며 숙왕비는 따뜻한 손길을 가진 왕비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숙은 왕자, 왕지를 낳았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궁궐에는 숙 아가씨가 살던 초가집 마당처럼 소박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작은 텃밭이 생겨났습니다. 그곳에서 숙 왕비는 직접 약초와 채소를 길렀고 때때로 왕과 함께 앉아 그 작은 텃밭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혜성이라는 불운한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나라와 왕을 살린 가장 따뜻하고 귀한 별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외적인 결함보다 내면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숙 아가씨는 집안에서 가장 구석지고 찬바람이 드는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 방은 지붕의 지피 여기저기 사가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새기 일쑤였고 창호지 또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그 작은 방에서 낡은 무명 이불을 조심스럽게 꿰매고 있습니다. 바늘이 헝클어진 실타래 사이를 오갈 때마다 짤깍짤깍 하는 작은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숙의 텅 빈 마음처럼 고요하고 또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방문 밖에 있는 본체에서는 계모인 박 부인과
이복 언니들이 제잘거리는 소리, 그리고 여종들이 배 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은 숙이 사는 세상과 그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숙이 앉아있는 방에는 흙벽에서 배어나온 축축한 냄새가 가득했고, 바깥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그녀의 얇은 한복 소매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숙의 한복은 항상 옅은 회색이나 흑색처럼 수수하고 낡은 옷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허리를 굽히고 조용히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그림자처럼 존재하는지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숙은 천성적으로 차분하고 인내심이 강했지만 세상은 그녀의 그 고요함마저도 두남이나 어리석음으로 치부했습니다. 숙은 한밤중에 홀로 앉아 그 모든 수군거림을 차가운 바닥에 깔린 돗자리 위에서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오늘 밤은 집안의 중요한 제삿날이었습니다. 숙은 아침부터 부엌에 불려가 제사에 올릴 밥과 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화려한 요리는 할 줄 몰랐지만 쌀 한 톨, 나물 한 가닥에도 정성을 다해 가장 깨끗하고 정갈한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숙은 솥단지 앞에서 문깨문깨 피어오르는 밥 냄새, 그리고 싱거운 듯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된장국 냄새를 맡으며 잠시나마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은 계모인 박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 부인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입은 비단 치마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숙의 낡은 옷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박 부인은 숙이 끓인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이내 쭌, 이것밖에 안 되느냐. 네가 만진 음식은 어찌 이리도 기운이 없단 말이냐. 내게는 복이 없으니 내 손으로 만든 음식에도 복이 깃들지 않는 게 당연지사다. 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사실 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부인은 숙을 탓할 구실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숙은 이 말을 땅에 대고 용서를 빌었으나 부인은 그치지 않고 어제 집안의 작은 우한 집안의 소중한 도자기가 깨진 일이 있었던 것마저 모두 숙의 불길한 기운 탓으로 돌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숙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숙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었고 떨리는 입술은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바닥의 흙먼지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른 친척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 오히려 역시나하는 경멸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숙은 깨진 도자기 조각과 엎질러진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불의와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내면에서는 더욱 단단하고 고요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표출하는 대신 억눌린 감정들을 모두 정성 어린 몸짓과 행동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인내는 주변의 모든 소란과 불공평함으로부터 그녀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이 되어 주었습니다. 숙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밭을 돌보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부엌에서 쓰다 버린 자투리 채소들을 모아 심은 작은 밭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흙의 냄새와 풀의 향기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었고 흙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촉감에서 생명의 온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더덥고 천대받을지라도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듯 언젠가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도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조용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녀는 그저 깊은 침묵 속에서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고 집에 남은 것은 박 부인과 이복 언니들 뿐이었습니다. 겨울의 찬 공기가 집안을 감쌌고 불길하게도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이 외딴 시골 마을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숙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가깝게 지냈던 조정 대신이
큰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몰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소식은 박 부인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불운을 숙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박 부인은 노골적으로 이 불운한 아이가 집에 있는 한 우리 가문은 절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결국 집안의 재산을 보존하고 전국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결정을 내립니다. 부인은 숙을 이웃 고을에 늙고 탐욕스러운 거상에게 첩으로 팔아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상인은 재산은 많았으나 성정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숙에게는 사흘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복 언니는 그녀를 비웃으며 내 팔자가 원래 그런 것이니 순순히 운명을 따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숙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눈을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미 절망을 넘어선 고요한 체념이었습니다. 숙은 낡은 종이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방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때 마침 사나운 겨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나무들을 후려치고 눈보라가 하늘을 뒤덮어 세상은 온통 하얗고 암울하게 변했습니다. 이 거대한 눈보라는 숙의 고통과 운명처럼 그녀를 사방에서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차가운 집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길한 혜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숙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무명천으로 된 작은 보따리에 밥을 지어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쌀 한 줌과 평소에 모아두었던 말린 쑥, 그리고 몇 가지 약초를 챙겼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잔불조차 켜지 못하고 오직 폭풍우 속에서 부딪히는 나뭇가지 소리와 찬 눈보라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숙의 작은 발자국은 눈 위에 희미하게 찍혔다가 이내 휘몰아치는 눈에 덮여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도망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세상이 그녀에게 부여한 운명으로부터의 마지막 항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눈보라가 그녀를 데려가든 혹은 새로운 삶을 허락하든 그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 아가씨는 밤새도록 눈보라를 헤치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얇은 신발은 이미 눈 속에 젖어 바른 감각을 잃었지만 마음속의 절박함이 그녀의 몸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매서운 바람은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눈송이는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은 온통 하얀 절망뿐이었지만 문득 코끝의 흙냄새와 풀의 시큼한 향기가 섞인 낯선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숙은 그 냄새를 따라 걸었고 마침내 깊은 숲의 가장자리, 굽이진 언덕 아래에 버려진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벽은 사가보기에도 금방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숙의 신세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숙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두막 내부는 바깥보다 훨씬 더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숙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진 자리, 흙바닥 위에 쓰러져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했던 옷차림이 눈과 피로 얼룩져 너덜너덜해진 채였습니다. 얼굴은 수염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남자는 극심한 추위와 고통으로 몸을 떨고 있었으며 얇게 벌어진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결이 새어나왔습니다. 숙은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평범한 농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비록 옷은 누더기였지만 그에게서는 감출 수 없는 귀족적인 기품과 기계가 느껴졌습니다. 숙은 본능적으로 남자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절망과 이 남자의 위급함이 그녀의 모든 생각을 덮어버렸습니다. 숙은 곧바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쌀 한 줌과 말린 약초가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었던 그 소중한 쌀을 아낌없이 꺼냈습니다. 그녀는 오두막 구석에서 겨우 몇 개의 장아지와 젖은 짚을 주어 작은 화덕을 만들었습니다. 숙은 불을 피우기 위해 차가운 돌을 마찰시켰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작은 불꽃을 만들어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지만 작은 불꽃은 곧 어둠 속에서 환한 희망처럼 타올랐습니다. 숙은 불꽃 위로 작은 옹기 조각을 얹고 그 안에 쌀과 깨끗한 눈을 녹인 물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불을 지피며 쌀이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쌀이 끓으면서 구수한 냄새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고 그 냄새는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쫓아내는 따뜻한 기운 같았습니다. 숙은 남자의 옷을 조심스럽게 풀어헤치고 상처 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있던 말린 쑥을 꺼내 불에 살짝 볶아 소독한 후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비록 숙련되지는 않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고요함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쌀이 충분히 퍼지자 숙은 끓고 있는 죽초우 JUK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약초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것들은 평소 그녀가 배탈이 나거나 열이 날 때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사용했던 소박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숙은 오랫동안 끓여낸 그 죽을 나무 그릇에 담아 남자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죽은 뜨끈하고 부드러웠으며 쌀의 담백함과 약초의 미세한 쌉싸름함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 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생명의 연장이었고 숙의 모든 정성과 인내심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깊은 감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기에 숙은 조심스럽게 죽을 떠서 그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뜨거운 죽 한 그릇은 며칠 동안 도망치느라 굶주리고 지쳐 있던 남자의 몸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차 안정되었고 떨리던 몸도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숙 역시 남은 죽을 조금 먹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고요한 순간 낯선 남자와 함께 나누는 이 단순한 식사는 그녀에게 잊고 있던 삶의 의미와 위안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죽을 먹은 후 남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숙은 화덕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를 들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안의 작은 불빛과 이 낯선 남자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는 분 같다. 그녀의 판단은 순전히 본능과 연민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운의 혜성이라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해 도망쳐 왔지만 정작 지금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한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숙의 고요한 마음은 이 극적인 순간에도 평화로웠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영모를 피해 도망쳐 온 태자. 이진 아이젠 공자라는 사실을 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태자는 반란군의 추격을 피해 며칠 밤낮을 산속에서 헤매다 이 오두막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는 극도의 고통과 허기로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숙의 따뜻한 죽 한 그릇이 그의 생명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제는 잠결에도 숙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죽에서 느껴지는 순수하고 깨끗한 기운은 그를 둘러싼 궁중의 복잡하고 차가운 음모와는 완전히 다른, 지극히 단순하고 진실된 생명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잠 속에서도 왠지 모를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숙은 이진을 간호하며 오두막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상처를 매일 정성껏 닦고 숲속을 뒤져 나무 열매와 약초를 구해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이진은 여전히 기력이 없었지만 숙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숙은 이진의 정체를 묻지 않았고 이진은 숙의 사정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말 대신 눈빛과 조용한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진은 숙의 조용한 눈빛에서 그 어떤 궁중의 현명한 조언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진정한 지혜와 순수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비록 허름한 오두막이었지만 세상의 모든 음모와 불의로부터 격리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숙의 존재는 이진에게 단순한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살아남아 다시 세상을 구할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태자 이진은 숙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숙이 정성껏 끓여준 죽과 약초 덕분에 상처는 아물고 처는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이진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끙끙 앓는 소리는 오두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숙은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들을 떠올렸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일반적인 약보다 땅의 기운을 그대로 먹으면 재료가 낫단다. 특히 겨울에 나는 뿌리는 생명력이 강하단다. 숙은 그 말을 믿고 눈보라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꽁꽁 언 땅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명의 근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숙은 눈 덮인 산속을 헤매며 며칠 동안 찾아다녔던 바로 그 약초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이름 모를 사냐초의 뿌리로 겨울에도 죽지 않고 땅속 깊이 박혀 독특한 향과 강한 해열 작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숙은 차가운 땅을 맨손으로 파헤쳤습니다. 손이 시리고 흙이 손톱 밑에 박혀 아팠지만 태자의 생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있다는 절박함이 그녀에게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단단하게 언 흙 속에서 희미한 뿌리줄기를 발견했습니다. 숙은 그 뿌리를 조심스럽게 캔의 깨끗한 눈으로 씻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진이 가장 좋아하는 죽을 다시 끓였습니다. 이번에 숙이 끓인 죽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캐낸 뿌리를 곱게 갈아넣고 쌀과 함께 오랫동안 뭉근하게 끓였습니다. 죽이 다 되었을 때 오두막에는 희미한 흙냄새와 약초의 신선한 향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숙은 그 죽을 이진에게 먹였습니다. 이진은 뜨거운 죽을 힘겹게 넘겼고 잠시 후 그의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열은 급격히 내리기 시작했고 얼굴빛은 차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태자는 힘없이 눈을 떴고 숙에 맑고 고요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소박한 지혜와 강인함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궁궐에서 온갖 징위한 보약과 최고의 어의를 접했지만
이 여인이 만든 이 소박한 죽 한 그릇만큼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진 것은 본 적이 없다. 그는 숙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낭자, 당신은 대체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소? 숙은 고요히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께 배운 대로 땅이 주는 것을 귀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숙의 외적인 불운이라는 꼬리표는 세상이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껍데기일 뿐이며 그녀의 내면에 있는 평온함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야말로 세상이 잃어버린 가장 귀한 덕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자가 기운을 차릴 무렵 또 다른 위험이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박 부인이 숙을 찾기 위해 고용한 하인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습니다. 숙은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제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숙에게 오두막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숙을 찾던 하인 중 하나였던 탐욕스러운 이웃 마을의 사또지방 관리가 그녀의 집터를 수색하다가 우연히 이 오두막 주변까지 발걸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숙을 잡아가 상인에게 팔아넘긴 후 부인에게서 큰 보상을 받을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오두막 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숙은 태자를 흙바닥의 집단 아래 깊숙이 숨기고 자신은 문 앞에 서서 사또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사또는 거만하고 오만한 표정으로 숙을 힐끗 보며 내 인연, 도망친 박씨 집안의 딸이 아니더냐. 감히 신성한 혼인을 거부하고 도주하다니. 너의 불경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라고 소리쳤습니다. 숙은 그들의 압도적인 권력과 위협적인 눈빛 앞에서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삿되게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저는 이미 가문에서 버려진 불행한 아이일 뿐입니다. 혼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감히 세상의 도리를 거스를 생각은 없었으나 저는 이곳에서 홀로 죽으려는 미친 여자입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숙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단호하여 사또는 일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이 도망친 처녀가 눈물을 흘리거나 비굴하게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숙은 오히려 그를 꿰뚫어 보는 듯 단 고요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사또는 오두막을 훑어보았지만 낡은 집단과 흙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숙에 미친 듯한 고요함과 단호함에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고 그가 찾는 도망자가 고작 이 미친 여자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재수 없는 계집이라며 삿대질을 하고는 숙의 기운에 눌려 더 이상 수색하지 않고 서둘러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숙은 자신의 침묵과 용기로 태자의 생명을 다시 한번 구해낸 것입니다. 이진은 집단 아래에서 숙이 그들을 상대하는 모든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는 숙의 용기와 기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 단련된 침착함을 무기로 사용하여 폭력과 탐욕에 맞섰던 것입니다. 이진은 숙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중앙조정에 있는 충신들에게 비밀리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이진의 충실한 호위 무사들이 은밀하게 오두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진이 궁궐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진은 숙의 손을 잡고 낭자,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준 은인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구한 사람입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자신이 왕실 사람임을 증명하는 단순한 형태의 옥패, 유패일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옥패는 아무런 장식도 없이 소박했지만 왕실의 상징이었습니다. 숙은 태자가 떠난 후에도
오두막에 남아 자신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진과의 짧은 시간이 남긴 따뜻한 약속과 자신이 한 생명을 구했다는 자부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숙은 다시 마을로 내려왔지만 예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갓집을 얻어 살면서 오두막에서 태자를 위해 했던 것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초를 캐고 따뜻한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죽은 환자들의 기력을 회복시켰고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불운의 혜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따뜻한 손길을 가진 숙 아가씨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숙은 이제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조용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자 이진이 떠나고 해가 바뀌어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마침내 물러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숙아가씨의 작은 초갓집 주변에도 파릇파릇한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외롭거나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주변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손으로 만든 죽은 많은 이들의 병을 낫게 했고 그녀의 평온한 미소는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가치는 이제 외모나 가문이 아닌 순수한 마음과 행동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숙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그녀의 조용한 초갓집은 이웃 사랑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태자 이진은 충신들의 도움과 백성들의 지지 아래 한양으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돌아가자마자 역모를 꾀했던 대규모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 간악했던 영의정 태통과 그 일당을 모두 척결했습니다. 이진은 곧 왕위 왕배에 올랐고 새 왕은 가장 먼저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정의는 빠르게 실현되었고 역모에 가담했거나 동조했던 모든 가문들은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새 왕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닌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국정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는 태자가 도망치던 시절 숙 아가씨의 죽에서 얻었던 단순함과 순수함의 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숙의 계모인 박 부인에게도 응당한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박 부인은 역모를 꾀했던 세력과 재산상의 거래를 했고 심지어 태자가 도망쳤던 시기에 숙을 거상에게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부인의 탐욕과 이기심은 결국 그녀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박 부인과 그녀의 딸들은 화려했던 기와집에서 쫓겨나 비참하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멸시했던 숙 아가씨를 생각하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이 숙을 불운의 혜성으로 몰아붙였던 그 잔인한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들의 삶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인과응보는 언제나 돌고 도는 법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숙 아가씨가 초갓집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깃발과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화려한 의복을 갖춘 수백 명의 관료와 호위 무사들이 이 작은 산골 마을로 행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실의 행차를 보고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화려한 행렬이 대체 누구를 찾아온 것인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행렬은 숙의 작은 초갓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숙 아가씨는 놀라 엉거주춤 일어나서 마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호위대장이 숙 아가씨 앞에 서서 옥으로 만든 교지,
제 어찌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는 장엄한 목소리로 숙아가씨는 들으시오. 전하께서는 태자 시절 역경에 처했을 때 숙아가씨가 베푼 지극한 정성과 생명을 구한 공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낭자를 정숙하고 현명한 왕비 왕妃이로 책봉하고 곧장 궁궐로 맞이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한때 혜성이라 놀렸던 숙아가씨가 일국의 왕비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숙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손에는 이진이 떠나기 전 주었던 소박한 옥패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옥패는 이제 그녀의 운명을 증명하는 빛나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숙은 화려한 왕실의 가마를 타고 한양의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의 삶은 사치스럽고 복잡했지만 숙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비가 되어서도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한 옷을 즐겨 입었고 값비싼 진수성찬 대신 소박하고 정갈한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세왕 이진은 숙에 변치 않는 순수함과 지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혼인은 권력이나 가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극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고난 속에서 맺어진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숙은 왕비의 자리에 앉아 궁중의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그 절약한 재물로 가난한 백성들을 하는데 힘썼습니다. 숙 왕비는 특히 어선당 유산탕, 궁중 주방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잔치상보다는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소박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주도로 궁궐에서는 매년 겨울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그녀가 태자를 살렸던 그 생명의 죽회를 대량으로 끓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진왕과 숙왕비의 통치는 그들의 만남처럼 진실함과 인애, 린아이이를 바탕으로 하여 백성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치세는 평화롭고 안정되었으며 숙왕비는 따뜻한 손길을 가진 왕비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숙은 왕자, 왕지를 낳았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궁궐에는 숙아가씨가 살던 초가집 마당처럼 소박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작은 텃밭이 생겨났습니다. 그곳에서 숙왕비는 직접 약초와 채소를 길렀고 때때로 왕과 함께 앉아 그 작은 텃밭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혜성이라는 불운한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나라와 왕을 살린 가장 따뜻하고 귀한 별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외적인 결함보다 내면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